금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보는 그런 공개 토론의 장소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총괄 총량 분야뿐만 아니라 안전, 산업, 보건, 또 복지, 문화, SOC, 주택, R&D, 교육 등 10개 그 분야의 주제로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토론을 통해서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납세자들의 복지와 활력을 위해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성태 연구위원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KDI에서 근무하는 김성태입니다. 금일 발제는 다음과 같이 5개 사항으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먼저 문제 제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총량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재정의 경우에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스스로 공공부문의 개혁도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복지 지출 증가 그리고 세입 기반 약화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금년에 3.6% 내외 그리고 내년에는 3.9% 내외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를 둘러싼 하방 위험이 실현될 가능성은 지난 2~3년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이미 위험 요인으로서의 강도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금리 정상화가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또한 미국 경제의 성장세 그리고 고용 여건에 따라서 완급이 조절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의 경우에도 단기간 내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과잉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경제는 지난 1·4분기에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로 3.9%까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까지 쭉 올라오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이렇게 확대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출 유형별로 보는 경우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민간 소비의 경우에는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GDI 즉 국내 총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발생한 세월의 참사의 영향을 감안해 볼 때는 향후 민간 소비의 회복을 낙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설비 투자의 개선이 상당 부분 기저효과에 기인하고 건설 투자도 증가세가 좀 축소되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투자의 개선 추세는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이 수출이 선진국 중심의 세계 경제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작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800억 불 흑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였는데요. 올해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면서 큰 폭의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그 물가는 금년 들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 중반의 그 낮은 상승률을 지속하면서 그 물가 안정 목표인 2.5%에서 3.5%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률을 우리 재정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낮은 물가 상승률은 그 경상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게 되고, 이는 결국 재정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외 주요 전망 기관에서는 향후 우리 경제가 금년에는 3.7% 그리고 3.7%에서 4%, 내년에는 이보다 소폭 높은 3.8%에서 약 4.2%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감안할 때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대표적인 예수 지표인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 같다는 점이며, 그 결과로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나고 물가 상승률은 예상을 하회하는 정도에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우리 경제의 현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중기 재정 운용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결정하는 기로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만 불 내외가 되는 이 시점에서 성장세가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3만 불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이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근접을 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 등을 감안할 때 20여 년 전의 일본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제약 요인, 이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가계부채, 공공부문부채, 그리고 부실기업 등에 대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생산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생산성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잠재 성장률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회색 부분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결국 생산성의 제고가 잠재 성장률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생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제약 조건 하에서 재정 여건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출 측면을 살펴보면 그 복지 지출 분야를 중심으로 의무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재량적 재정 정책의 여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총 지출에서 의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한 45% 내외였습니다만, 이것이 2017년에는 절반이 넘는 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무 지출 증가가 경기 대응을 위한 재량적 재정 정책의 여지를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점차 그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국세 세입의 경우 작년에 그 목표치를 14.5조 원 정도 하회했으며, 향후에도 세입 기반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세입 여건은 지금까지는 여전히 호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입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 세입 확충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건전성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지방 공공 부분의 부채는 2012년 기준으로 105조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지방 공기업 부채가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재정 문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중앙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공기업 부채의 경우에도 2000년대 들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현재 정부 부채 규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은 현재 부채상이 10개 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기업의 어떤 이자 비용은 지금 영업이익은 이자 비용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지금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재정 지출 그리고 재정 수입 측면에서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재정은 그 국정 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이제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4대 국정기조 14개 전략 그리고 140개 과제로 구성된 이제 국정 과제를 이제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그 수입 계획을 공약 가급의 형태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그리고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잡힌 경제라는 전략하에서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으며 재정은 이러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내외 경제 상황 그리고 중기 재정 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중기 재정 운용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재정 측면에서 국정 과제 그리고 지역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국민행복 시대의 실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한 지출 구조조소 정상화 그리고 조세 지출 정비 등 원칙과 형평에 기반한 재정 수입을 확충함으로써 재정 구조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규율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의 회복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현재로서는 관리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최근에 경기 예백세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관리 재정 수지 적자폭은 기준 계획보다는 소폭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재정 규율 강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 연계 지출, 다시 말해 페이고 원칙의 의무화를 통해 재정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 그 중기계획을 통해서 정부는 총 지출 증가율을 총 수입 증가율보다 1.5%포인트 정도 낮게 유지하는 재정 규율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 규율이 사후적으로도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신규 사업 혹은 기존 사업의 예산 확대 시에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재정 규율이 바로 페이그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 재정 준칙과 관련해서는 그 준칙의 유형이나 강제성 그리고 운용 기관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재정 준칙 도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기 재정 운용 목표 하에서 향후 중기 재원 대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 안전,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가운데 경제 분야의 지출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분야의 지출 증가율은 낮게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 일자리, 노후 등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데 재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재정을 위해 지출 효율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어린이집 평가 인증 의무화 그리고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선제적으로 확대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분야는 소득 보전형 일자리 사업과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을 구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고용복지 전달 체계의 내실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령 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교육 교부금 규모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가운데 대학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데 재원을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그동안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별적인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SOC 분야는 SOC 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되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이 필요한데요. 현재 가능한 것은 기존 시설의 활용도와 연계성을 제고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D 분야의 경우에는 창조경제 구현 그리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R&D에도 중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기재정 운영 방향 하에서 향후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작년에 70여 개 재정개혁 과제를 중점 추진한 결과 제도적, 항구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을 개정한 사례가 29건으로 이제 집계되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출 구조조정의 여지가 많다는 평가가 있으며 저 또한 이러한 점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지출 구조정을 위해서는 최근에 정부가 3대 핵심 재정계획 과제를 이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 눈높이 사업 재설계, 그다음에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 효율 활용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3대 핵심 재정계획을 강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 연계 지출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에 있는 이 재정 구조 정상화 중에서 페이고 원칙은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재량 지출 사업 6,000개 중에서 10%인 600개를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개별 부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과세 감면 정비와 관련해서는 2014년에 제시된 조세 지출 기본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실시적인 자체 평가 그리고 심층 평가 이외에도 2015년부터 예정된 그 조세 지출 예비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조세 지출을 제출 예산과 연계해서 평가함으로써 불효불급한 항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금의 운용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고유 목적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3년마다 기금 존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통치 장치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융자성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부담금 징수로 조성된 기금의 경우에는 지출의 경직성이 상당한 수준인데요. 이를 유연화시킴으로써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수 있도록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최근 2014년 4월에 그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 조건을 강화하는 가운데 그 재정 통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그 지자체 과세 베이스 측면에서 현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재산과세의 강화를 경기 회복 시점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개혁 분야입니다. 이 공공부문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업 부채 문제인데요. 공기업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채 발생의 원인을 정부, 공기업, 그리고 공공요금 등으로 구분한 다음에
그 원인에 따라서 차별화된 해결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대표적 부채 과다 공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부채 구조조정을 실시한 다음에 여타 공기업들은 이들 기관의 선례를 참조하여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보다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총량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태 박사님 방대한 양을 압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에 우리 시선을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 소득이 3만 불대 이르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국가가 있고 3만 불 고비길에서 추락하는 국가가 있다. 그 추락하는 국가가 일본과 이태리고 한국도 지금 갈림길에서 앞으로 나갈지 추락할지 아주 눈에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국 우리 경쟁력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서도 우리 OECD보다 적은 복지 지출에 대한 그늘진 곳에 햇빛을 비추어서 국민의 행복 시대를 재정이 열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재정 여건과 또 운용 방향에 관련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부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입니다. 대체로 전반적인 발표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제가 보기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성장 전망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을 3.7% 성장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보다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기준하에 지금 중기 재정 계획을 출입해 놓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런 상황이 녹록치 않고 오히려 하방 위험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을 계속 지금까지 주도해온 수출이 최근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그 5월 수출 같은 경우가 물론 조업일수 단축이라는 그런 요인도 있지만 어쨌든 환율의 효과 등을 포함해서 드디어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수출의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중국 수출이 작년 2월 이후 지금 올 5월에 9.4%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수출의 특이한 거에 지역별로 보면 홍콩 수출이 약 5%가 넘는데요. 그 수출도 실제로 홍콩을 지나갈 뿐이지 중국으로 가는 수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출의 거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발제제 말씀대로 경착륙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가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세계 각국이 양적 완화를 추진하는 것 비슷한 내용 비슷하게 흐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긴 좀 어려운 조건에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양적 완화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뜻은 세계적으로 계속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등장하고 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곧 우리 원화 가치의 절상이라는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절상되고 있는 원화 가치가 향후에도 보다 절상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다면 세계 수요의 급격한 개선도 없고 가격 경쟁력에도 타격을 받게 된다면 우리 수출이 과거 기대보다 충분치 않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한 축인 내수 부분을 보면 금년 초에 위축되어 있던 내수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호 이후에 크게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요. 민간 소비에서 있던 부분이 세월호 당시에 주춤한 부분이 향후 3, 4분기 이후로 이연될 것인가 아니면 원화 가치 절상과 연결되면서 국내 소비가 줄고 오히려 해외 소비가 지금 늘어가는 흐름을 타면서 이 부분의 소비가 계속 위축된 상태로 지속될 것이냐는 아직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전망에 보통 국내 경제를 3%대 후반 이상을 전망하는 기관의 공통점은 설비 투자가 높은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설비 투자가 지난 1, 4분기를 보거나 향후 정을 될 때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한 재정 운영 계획이 오히려 차질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걷는다는 식으로 우리 경제 현실을 냉정히 보고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자. 소비도 투자도 그리고 수출도 사실은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원준희 시립대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가 내년도 이제 성장 잠재력도 확충하면서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재정 적자 규모를 이제 소폭 올해보다 이제 소폭 이제 하향 조정하는 측면에서 이제 조정하겠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계획을 세웠던 중기 계획보다는 약간 소폭 이제 그 좀 올리는 그런 아마 기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그 재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경제 운영 축이 가계, 기업, 정부라고 했을 때 이 삼자의 역할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조절을 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초점이 두어지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상황을 보면 가계 부분은 굉장히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저축률이 이제 순저축률이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기업들은 굉장히 높은 그 잉여 저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부는 지금 약간 1~2% 정도의 이제 재정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누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과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앞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인가 하는 거기에 한번 초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의 경우에 최근 우리 통계를 보면 그 GDP보다 GNI가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 생산보다는 해외 부분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기업들이 이제 물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판매 확충이라든가 시장 개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생산 그 효율성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과연 우리가 이제 국내 여러 가지 사정이 규제라든가 뭐 이런 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정황 여건들이 기업들을 해외로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해외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그런 이 국내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현재 지방에 가보면 지방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그 공단들에 해외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 FTA가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그런 그 관세 장벽을 우회하려고 하는 그런 요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잉여 어떤 이 저축 부분들. 물론 이제 기업들이 어떤 많은 저축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그걸 어떻게 기업들이 투자를 강화하고 특히 이 투자가 특히 이제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연결돼서 가계 소득으로 연결돼서 가계 소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고용하고 연결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이 분야에 좀 더 이 많은 이제 어떤 정부 정책에 포커싱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원 교수님 가급적 재정 수지 기조를 건전하게 지키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정이 경제 활력을 주도하기보다도 민간 기업 스스로 이렇게 경기 회복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묘책을 정부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경제 여건은 어렵고 또 세출 수요는 지금 늘어나야 될 입장에 있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송원석 그 총괄 국장님 상당히 요즘 마음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재정 여건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재부 예산총괄부장 송원석입니다. 앞에 발제하신 분께서도 잘 정리해 주셨고 앞에 토론하신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세입 세출 여건은 양 측면 모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세입 결손이 있었고 금년 초에도 지금 아직 금년도 세수 진도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물가 안정 등에 따라 가지고 성장을 통한
세수 창출력도 약화가 되어서 큰 폭의 세입 확대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세출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 앞에서 발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정 과제라든지 지역 공약이라든지 등등 이런 핵심 과제들에 대한 지출 소요가 본격화되면서 세출 증대 압박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를 숫자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요. 금년에 예산 총 지출이 356조입니다. 근데 작년도에 수립했던 2013-2017 그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 증가율이 한 3.5% 정도 되기 때문에 총지출 증가가 약 한 그 12조 정도가 총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각 부처에서 준비 중인 지출 소요를 보면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기초생보, 그다음에 뭐 국가장학금 이런 등등 해서 법정 의무 지출만 하더라도 한 20조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럼 단순한 간단 산수를 해가지고 벌써 8조 원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8조 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분야, 다른 부처 사업에서는 8조 원을 줄이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재정 수지는 어쨌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임기 중에 균형 수준을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가 채무도 지금 30% 중반대에 있는데 30% 중반 밑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도 회복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 장래에 불확실한 그 미래 있고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4% 달성을 또 재정에서도 뒷받침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경기 대응 기능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 증가율은 총 수입 증가율보다 다소 낮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총 수입을 좀 더 늘려주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비과세 감면 정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수 증대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도 앞에 발제분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페이고 원칙을 상당히 좀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고 원칙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출 소요가 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같이 함께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재정 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각 부처별로 페이고 원칙을 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부터 해오던 작업이었습니다만은 그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 통폐합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약 600개 정도의 사업을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특히 반 이상을 내년도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야별로 잠깐 보면은 뭐 복지나 안전, 문화 쪽은 어차피 지출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이고요. 농림이라든지 산업, SOC 분야는 그동안에 이제 재정 경제 위기 기간 동안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해서 정상을 되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 운용에 대해서.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로 해서 이제 정부 개혁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정부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중장기 재정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부가 일을 하게 되면은 이 항상 그 너무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맨 처음에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오는 비효율 그리고 세출하면서 오는 비효율 이 두 가지 형태의 더블 이 비효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라는 것이 어떤 그 재정학에서요, 특히 자유주의 재정학에서의 많이 이야기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 개혁이라는 이런 그 하나의 정책 방향이 내부 실종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대선 때에서도 여야당 할 것 없이
이 정부 혁신, 정부 개혁 이런 쪽은 거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후로 어떤 형태의 정부 혁신이 개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재정 정책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추진해야지만이 뭔가 전체적으로 이 아우가 맞는 그런 그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이 정부 구조를 보기에는 사실 정부 개혁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보면은 과거 우리가 뭐 IMF 위기 때 이럴 때는 이제 정부 개혁만 담당하는 그런 분을 내 가지고 어떤 굉장히 그 이 가시적인 효과를 가졌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담당하는 부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개혁의 문제를 정부 재정과 연결시켜 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정부 개혁만 추진하는 그런 그 기구를 하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보면 지금 지난해 해가지고 우리가 복지라는 1인 영역이 굉장히 급속도로 예산이 이제 편성됐는데 그 자체도 그 자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비효율성, 낭비성 그걸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또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그 이 낭비성, 이런 그 비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 교육이라는 그런 포장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압력을 넣을 때 대통령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재정 특히 예산에 있어서 강하게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기관 장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형식적으로는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그 힘은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이 국가 부채의 레벨을 비교해 보면은 재정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제할 수 있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대통령 다음으로의 세컨드맨이 이 부서가 존재하는 나라는 국가 부채가 낮고 그런 것이 없는 국가는 국가 부채가 높아지는 이런 그 이 실증 그 결과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이 정부 기구의 개편 같이 연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정부 계획실이라고 사실은 정부 내에 있었는데 새로운 총리와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의 그 쇄신을 이렇게 다듬어가는 이 과정에서 아마 공공 부분의 계획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원희 그 교수님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오늘 주제에 맞춰서 기능 재정립 또 크게 보면 신재정 전략을 한번 수립할 때다 이런 맥락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오랫동안 개발 연도에는 예산 회계법으로 가지고 있다가 2004년도에 국가재정법으로 전체적인 틀을 바꿨습니다. 그때 2004년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방향이 투명성, 참여, 공개, 성과, 소위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70년 이후로 한쪽으로 재정 팽창을 막 몇 년간 하다가 문제가 되면 80년대 재정 안정화, 소위 건전화 쪽으로 왔다가 다시 90년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또 재정이 팽창되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에 와서 재정 건전화라는 걸로 왔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팽창도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가 부채 논쟁에서 건전성을 놓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재미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자. 이론적으로 보면 거의 달성하기 힘든 이 두 가지를 같이 들고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능을 재정립하자, 재정의 기능을 재정립하자라는 걸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경제나 재정의 환경을 보면 저는 중요한 환경적 요소가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성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입은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세출 수요는 있고 저출산이기 때문에 세입은 안 들어오는데 또 복지 수요는 있고 이 중간에 저는
저금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저금리를 잘 생각해서 정부의 기능, 재정의 기능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도 저리융자라고 하는 정책 금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가 낮은데 정부가 또 저리 금융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또 민간의 어떤 금융 활동을 구축하는 크라우딩 아웃 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저리 금융, 출자, 출연, 보조 이런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자라는 걸로 출발을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공공기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는 공공기관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기능 재정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김승태 박사님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부채를 감축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한 12개 부채 과다기관을 보면 1년 열심히 일을 해서 발생하는 적자가 7.2조 정도가 되는데 나오는 수익이 한 4조 3천억 적방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부채 이자도 갚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빨리 부채를 좀 털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영업 기반 정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역시 기능 정상화입니다. 불편한 사업들을 많이 함으로써 부채가 발생한다면 그런 사업들을 털어내자. 또 사업에 대해서 심층평가도 하고 요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가 분석하는, 저는 그래서 영업 기반 정상화 그 다음 넘어서는 기능 정상화, 이걸 통해서 공공기관들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재정이 해왔던 기능을 재검토해보고 이를 통해서 신재정 전략을 2004년 체계를 넘어서는 어떤 뭔가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될 그런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건희 소장께서는 안 해도 될 일은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가 과거에 했다고 해서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부가 줄일 요소가 많이 있고 또 재정이 생각보다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박정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이 5년 단위 중기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황을 보고 먼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뭘 준비를 하고 뭘 대비를 해야 될 거냐, 이런 그런 내용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먼 미래, 이 장기에 대한 그 고려가 별로 없지 않았나. 이거는 우리 과거 우리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다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 계획의 5년 연장일 뿐이지 우리가 정말 미래를 보면서 어떤 문제를 대비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내용은 참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까 송원석 국장님께서 빠듯한 나라 살림의 그 배분을 하는 그 고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그나마 괜찮은 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2018년부터 다음 차기 정부 첫 해부터 우리 사회는 드디어 이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말로만 듣던 고령 사회에 드디어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세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기가 힘들고 쓸 곳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래서 2018년 이후부터는 재정 상황이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 이후부터는 급격히 나빠지고 국가 부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국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20년 뒤에 아무 준비 안 하고 지금대로 가면은 앞으로 20년 뒤엔 2030년 중반쯤 가면은 더 이상 우리 재정은 이렇게 저희 수지차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지속 불가능해진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몇 년 전에 그 남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것 같은 재정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20년 뒤의 상황이라는 거는 이 고령 인구 비중이 28%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령 인구의 생산 가능 연령 대비 인구 비중이 한 46% 되네. 생산 가능 연령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한 절반쯤 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런 사회에 가서 재정을 건전화시키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야 될 모든 준비는 2018년 이전에 다 해야 된다. 우리가 노인들이 자기 노후 대책은 노인이 되기 전에 다 맞춰야 되듯이 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세율을 증가시킬 것 있으면 증가시키고 도입할 것 있으면 도입하고 지출을 없앨 게 있으면 다 없애놓고 그리고 고령 사회를 맞아야지 이게 상식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박근혜 정부는 원튼 원치 않든 이 고령 사회에 대한 제도적 개편을 다 마무리해 놔야 될 시대적 책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9월달에 제출을 하는 그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는 고령 사회에 대비해 가지고 재정 파탄을 방지할 수 있는 세입과 세출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담아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도입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젊은 세대에 대해서 나중에 부끄러운 일을 평판을 받지 않도록 기성세대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타이틀이 국민 행복 재정 계획으로 말하다. 이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총괄 종량 분야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재정은 OECD에서 그동안 자랑스러운 모델이었습니다. IMF 경제 위기도 우리가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회복됐고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도 남들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건전 재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건전 재정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제의 갈림길에서 후일 많은 나라들이 한국이 이런 좋은 지혜로운 국민의 선택을 해서 한국 경제가 또다시 활력을 찾게 됐고 또다시 행복한 국가가 됐다 하는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 갈림길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전문가들도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계속해서 정부에 좋은 그 충고와 자문을 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이 고비를 잘 넘겨나가서 슬기로운 국민이라는 그런 평가를 많은 나라로부터 받고 특히 한국 재정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총괄 종량 분야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제해 주신 분,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 그리고 장시간 방청하시면서 또 좋은 토론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